매주 수요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또 논란의 사건들 두 전문가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석 팀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사건 얘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뒤에 제목도 나오고 있죠. 흉기가 없어 아쉽다라고 제목인데 누가 한 얘기일까요? 검찰 조사 중에 부친의 폭행을 당했던 네.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 얘기인데 이 흉기가 없어 아쉽다. 팀장님, 있었다면 진짜 찔렀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게 예. 박수홍 씨의 예,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한 말인데요. 10월 4일 날 예. 어제죠. 10시 20분에 서부지청에서 이제 대질 조사를 하는데 대질 조사는 피해자 가해자가 누구 말이 만나서 수사하는 건데 당시에 네. 박수홍 씨의 부친과 박수홍 씨의 형수 그리고 박수홍 씨의 형하고 박수홍 씨랑 대질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실에 모였는데 네네. 검사실에서 아버지가 흥분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인사도 없니 하면서 갑자기 박수홍 씨의 다리를 걷어찬 거예요. 차면서 뭐라고 했냐면 흉기가 있으면 너를 배를 XX 하겠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지금 박수홍 씨가 구급차에 그렇죠. 실려가는 영상이.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흥분도 했고 거기에 분노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과호흡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 신고돼가지고 구급차로 해가지고 병원에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러면 대질 조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방법이 있었어요. 박수홍 씨가 이제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그 휴대폰 보면 스피커폰 나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병원에서 스피커폰 틀어놓고 그다음에 그 대지라는 부친이라든지 형하고 형수는 검사실 앞에서 있으면서 그 통화상으로 해가지고 대지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박수홍 부친이 좀 더 강하게 네. 그 아들한테 그 때리기도 그렇지만 흉기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 거는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도 안 하냐라고 그렇죠. 했지만 네네. 뭐 1년 뭐 얼마 만에 아버지랑 뭐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있었던 아버지 나름대로의 분이 넘친 한꺼번에 거죠. 표출해서 그렇죠. 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렇죠. 충격이 크겠죠. 지금 예. 보면 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저게 어떤 뭐 큰 부상을 입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강이 뼈를 찼다고 합니다. 뭐 그걸로 응급실 간 경우는 없겠죠. 지금 말한 것처럼 상당히 억울했겠죠.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울고 분노에 차 있다가 그 상황에서 좀 기절한 것 같아요. 과호흡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응급차로 갔던 거고요. 네. 대질소 친문이라는 거는 정말 다 불러놓고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예. 한쪽은 횡령이 맞다고 하고 한쪽은 횡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둘 다 불러놓고 누구 말이 맞는지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쪽도 질문해보고 저쪽 질문해보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절차거든요. 예. 이 절차에서 참고인이긴 하지만 또 형수 같은 경우는 공범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긴 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어쨌든 피해자입니다. 네. 피해자한테 이제 폭행을 가한 모습, 흉기까지 얘기했다는 모습 상당히 좀 가족이긴 하지만 조금 보기는 어려운 좀 드문 어떤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대질하다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 없죠. 경우는 적고요. 우리가 이제 검사가 대질- 앞에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아니 우리 형사들 마찬가지. 경찰이 조사하면은 있기도 하고. 우리한테 이제 싸우니까 야 욕설을 합니다 서로가. 네. 흥분을 하지만 형사가 자제를 하거든요. 나한테 둘이 싸야 소용없으니까 형사한테 일하세요. 말 듣고 이쪽 끊은 다음에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은 있지만 저렇게 걷어차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둘이가 경찰한테 조사관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조사관을 중간에 놔두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질문하고 저쪽 질문하고 그 과정이기 때문에 막 둘이 사이는 안 좋지만 그 자리에서 싸우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다른 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도 대질 조사 많이 가봤는데 네네네. 드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가족 간의 문제고 더더군다나 아들이잖아요. 그 부친 입장에서는 아들이 구속돼 있고 가해자고 뭐 예.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이런 일까지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박수홍 씨하고 뭐 방송 내외에서도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그 방송인 손원수 씨, 개그맨 출신 이분이 그 글을 올리셨던데 박수홍 씨가 아버지와 함께 대질 조사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신변보호까지 원했는데 무시당하고 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라고 저렇게 글도 올렸는데 저런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예, 예. 요거 좀
팩트는 좀 체크를 해봐야 예, 됩니다. 예, 예. 검사가 6번이나 바뀌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바꾼 좀 어렵거든요. 6번은 지나치게 많이 바뀌는 6번이면 건데요. 6년째 예, 하고 있어도 예. 그게 가능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인사가 그런 나더라도, 어떤 그냥 그런 어떤 많이 바뀌는 얘기를 아마 표현하고 또 네, 네. 본인이 느끼게 했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상당히 이 폭행의 위협이 있다 그러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대리신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만났다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했다 그러면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그러면 경찰이나 이 검찰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좀 따지 보긴 해야 됐었는데 근데 문제는 아버지잖아요. 예. 아버지 연로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고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설마 가족 간에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겠냐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잘못됐다고 하기는 뭐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뭐 더 나쁜 불상사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뭐 손원수 씨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은 좀 계속 요청을 했다 그러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부자지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신변보호 요청을 조금 더 고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팀장님, 그 박수홍 씨가 뭐 불안함이 워낙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사 전에 방검복이라는 걸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팀장님 뭐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방검복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입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일반인이 입을 일이 없죠. 예. 우리가 이제 범인을 검거했을 때, 예. 검거를 할 때에 뭐 흉폭한 사람들은 흉기로 찌르니까 방검복을 입는데 네. 아니 대지를 받는 피해자가 방검복 입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박수홍 씨가 고소를 했을 때 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부친이 망치 들고 쳐들었다는 거예요. 눈 뚫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건데 박수홍 씨가 어렸을 때 부친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폭언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박수홍 씨가 대지신문을 좀 불안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옛날처럼 폭행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네네. 노인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면 상당히 폭행이 있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상 박수홍 씨가 방검복을 입었다고 하니까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변호사님. 피해자가 방검복 입고 대지수사한 적 없었죠. 본 적도 그러면 벌써 처음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조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조사할 그렇죠. 필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정도라 그 한다면. 정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박수홍 씨가 대질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가 팩트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되나요? 일단은 박수홍 씨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 의사가요. 네. 범죄로 따지면 뭐 무기를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특수 뭐 폭행의 상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전치 뭐 2주 이상이 나서 뭐 그렇다면 상해자죄가 될 수 있고 단순 폭행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박수홍 씨의 처벌 의사에 따라서 네. 아버지의 처벌 또 불처벌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조사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조사 결과하고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0억대 횡령했으면 엄청난 건데라고 스포트라이트님 하시고 어쨌든 일단 지금 수사 중인데 어쨌든 뭐 박수홍 씨 아버지께서는 뭐 일방적으로 박수홍 씨 그 큰아들 박수홍 씨의 형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여기에 더 나가서 모든 횡령 그리고 자산 관리도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횡령은 인정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지난 4월 달에 예. 그 박수홍 형을 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네.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형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86억을 했다가 네. 116억으로 올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액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수홍 형이 형사처벌도 받지만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박수홍 씨의 부친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거다. 이거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친족상도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친족상도예가 있다고 하면 횡령죄에 대해서는 부친을 고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그걸 노리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친족 상도리에 예. 저도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름이 좀 어려운데 도자가 도둑 절도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예. 이거는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 범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있을 때는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나는 그런 어떤 이 친족 상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형과 자, 구체적으로 예. 얘기하면 그거 대상자가 직계 좀비 속입니다. 직계 가족. 그리고 배우자. 그 사람들은 정말 처벌 못 하는데 형같이 형은 이촌 뭐 사촌이거든. 네. 사촌 이내의 혈족 같은 경우는 동거했을 때 그렇게 같이 처벌할 살 수 때요?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친고죄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 형하고 박송 씨는. 근데 고소는 이미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족 상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 지금 말했던 우리 김 선생님이 말했던 아버지는 직계 존속입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 횡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거나 예. 배우자거나 배우자까지는 되는데 형제는 같이 살았을 때 살아야. 가능한데 아. 같이 살지 않으면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되고 아. 고소를 지금 했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예. 형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아시겠지만은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고소 네. 못하는 규정. 그걸 아마 박수홍 씨의 부친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시진 않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 참 남 가족 문제는 말하기도 좀 그렇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계시고요. 친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해야 하지 않나라고 빨간꼬리님도 의견 주고 계시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돈 스파이크 씨 얘기인데 최근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오늘 송치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제목이 내가 하니까 이상하다입니다. 팀장님, 경찰이 오늘 네네. 돈 스파이크 씨 지금 화면 나오지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 투약 혐의 외에도 종전에도 다른 마약 관련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스파이크 씨가 이번에 필리폰 투약뿐만 아니라 네. 좀 오래됐습니다. 2010년경에 예. 대마초 아시죠? 그러니까요. 대마초를 흡입한 걸로 해가지고 3차례 정도 재판을 받았었는데 예. 당시 그 2심에서 2010년 2심에서는요 사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돈 스파이크 씨가 항소를 했어요. 네네네. 항소했는데 변호사를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어요. 아,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작업실에서 폈다고 하는데 7번도 폈고 20번 많이 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마초를 구입도 했고 네. 구입할 때는 아마 외국인한테 구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입하면 혼자 핀 게 아니고 지인들하고 같이 피고 네. 작업실에서 피고 예. 놀이터에서 피고 이런 걸로 해서 단속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집행유예 끝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숙 시간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필로폰을 복용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저번에요. 네. 같이 방송도 하셨지만은 돈 스파이크 씨가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언제부터 마약했습니까 그렇죠. 했더니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대마초쯤은 마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최근에 시작했다라고 답을 한 걸까요? 막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마초라든지 또 필로폰이라든지 예. 코케인 다 달리 보긴 합니다. 그리고 대마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드러난 바에 따르면 10년 전, 12년 전에 지금 해가지고 그 중간에는 범죄 사실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했다라는 거는 필로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른 거기 때문에 저쪽은 좀 봐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약 범죄로 봅니다. 대마로 그렇겠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헤로인, 네. 제일 나쁜, 제일 강한 네. 그런 걸로 다 진행하고 점점점 더 강한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전과가 2개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3개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고려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좀 같이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돈 스파이크 씨가 과거에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네. 접시에 흰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모습 하다가 본인이 갑자기 뭔가 내가 하니까 그림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라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마약을 흡입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 또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네. 저번에 말씀 나눴던 내 안에 4명의 인격이 있다라고 했던 거가 몇몇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나중에 감형을 염두에 두고 저런 발언을 좀 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것까지 다 고려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접시에 그렇게 소금하고 이렇게 소금 이렇게 정제하는 모습이 영화에서 필시 마약상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긴 했었습니다. 네. 음악도 비슷한 그런 음악들이 나왔었고 아니 근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그래요. 내가 하니까 이상하다라고. 네. 그거는 예. 바베큐를 그거 먹고 예.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네네. 소금을 빨 때 이렇게 모은 거예요. 네. 우리 영화 보면 영화 하면 흰 하는 마약 거. 모은 다음에 면도날로 착착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뭘 하느냐? 코킹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코킹. 코로 이제 체크하는. 그렇죠. 예.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 들어 마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요거를 영화에서 보고 같이 있던 유튜버 사람이 또 코로 마시는 신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코카인이라든지 헤로인, 마약 복용하는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근데 그 뒤에 자막이 뭐라고 떴냐면은 마약 신고 1301.
떴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저게 마약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라고 일반인들이 인식했던 건 맞던 거죠.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희가 저희 인격 분열 현상 4개의 자아가 있다. 그게 이제 또 일각에서는 나중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 심신미약 그런 얘기를 이미 한 게 아닌가 하는데 저희도 뭐 마약 사건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마약을 하면 심신미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정상적인데 마약을 하고 이리저리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뭔가 우울증이 있고 뭔가 나쁜 게 했다고 변명을 다 하거든요. 그런 어떤 전례를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감형을 받기는 사실 어려워요. 제 실무상 경험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의도했다기보다는 정말 저는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많이 좀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게 자아분열 증세.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범죄자가 아닌 환자다. 돈 스파이크 씨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돈 스파이크인가 그 사람도 아까 검색해 보니까 전과가 2번인가 3번 있었대요. 근데 정말 마약 중독자들은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지 사실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예. 그게 자꾸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몸에서 중독이 되면 자꾸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독성이랑 그 도취감, 행복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히로뽕을 딱 한 번 접하고 완전히 끊는데 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마음이 아픈 환자지 범죄자는 아니다. 범죄자잖아요. 그리고 무슨 환자들이 아프다고 마약합니까? 저 환자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범죄자는 맞습니다. 마약이 범죄인 거는 당연히 우리 특별법에도 나와 있고 하는데 김부선 씨가 옛날에 마약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을 보니까 40년이 했다고 그러면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지금 말이 닿다 하더라도 처벌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6년 동안 걸렸다고 하니까 그 중독한 걸 심껏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환자일 수도 있지만 범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환자일 뿐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김부선 씨가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마약은 하게 되면은 재산 탕진, 정신 황폐, 주변하고 신고도 끊어지고 그렇죠.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발언하신 건 좋은데 환자일 뿐이지 범죄자 아니라고 한 말은 조금 잘못하신 거다.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동의하기 어렵죠. 이런 일을 제가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마약에 하면 쾌락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 나오기가 진짜 어렵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나중에 걸릴까봐 남들도 못 믿기 주위의 사람들을 다 팡패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정말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약 범죄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환자라니 무슨 소리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도로에 누워 쿨쿨인데 약간 감은 옵니다. 지금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뭐 영상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는데 저 8차선 도로에서 보다시피 남자분이 그 차선 있지 않습니까? 하얀 차선 거기에 베개를 삼고 누워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8차선이요? 8차선 도로인데 그러니까 급정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지금 트럭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좀 누워 잠자는데 참 태평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저걸 만약에 이분이 앞만 보고 갔으면은 차로 치면은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차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깨워서 보냈는데 저런 행위가 사실은 도로교통법상에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20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변호사님, 일반 교통방해죄로는 처벌하기는 좀 어렵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진짜 무섭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근데 저런 곳에 저 사이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데 만약에 이번엔 아니지만 사고가 났으면 운전자도 책임이 좀 있나요? 예전에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게 적을 때는 저런 사고 났을 때 이 서면으로만 봅니다. 어떤 얘기를 계속하냐면 전방 주시 의무를 얘기를 계속해요. 항상 운전하는 사람 앞에 뭐가 있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운전하라. 그래서 저런 사고 나더라도 예전에 블랙박스 같은 게 지금 블랙박스 지금 나왔잖아요. 저런 사고 아니라면 저는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실치사나 죽죠. 저래 되면 깔고 역과해버리면.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저런 게 법정에 다 드러납니다. CCTV 보면 저 밤에 저 어두운 곳에 누가 저리 누워 있으라고 상상하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앞만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사례 같은 거 보면 과실이 적거나 과실이 없는 걸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누가 누워 있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 저게 지금 예. 문제는 저분이 이제 까만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면에 하얀 옷 입고 다녀야 돼요. 가다가 만약에 누워 있는 사람 누워 있으면은 차를 점거한 다음에 깜빡이를 킵니다. 네. 깜빡이 켜서 알아볼 수 있게 깜빡이 킨 다음에 빨리 119나 112 신고 처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119나 119에서 늦게 올 경우에는 본인이 내려가지고 도로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저 도로에서 다치지 않게 좀 안쪽으로, 인도 쪽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가 찍히기 때문에 네. 내 행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아, 참 의견 좀 보겠습니다. 화라이스님, 저 사람 도로 위에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별이조아님, 술 마시고 자나? 대단하다라고 의견 주시고요. 정신 상태가 메롱인 것 같다라고 하시고요. 아, 어쨌든 상상도 못합니다. 뭐 1루차로도 아니고 아파서 8차선 도로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저기 누워 있으면 그거는 뭐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진행자도 얘기를 하지만 뭐 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저기 들어가서 지금 누워 있는 모습이거든요. 8차선 도로에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해 안 가는 게 만약에 혼자 술 먹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 술 먹었으면 집까지 바라다 줘야 되는데 저분 혼자 술 먹고 그게 아마 하얀 게 베개라 생각했나요? 누군 것 같은데 저 큰일 납니다. 저러다가는 정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역과에서 사망할 그렇죠. 경우에도 그 운전자 큰 책임은 안 받겠죠.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요즘에는 그 술, 뭐 약물, 뭐 이런 거에 취해서 야간에 이렇게 도로에 누워 있는 분들, 잠자는 분들, 잠든 분들 예를 들어서 스텔스 보행자라고 또 표현한대요. 안 보이는 보행자.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안 해서 보이니까. 스텔스 보행자,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블링스타님, 아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하면서 찌릿하시고 도로 위가 무슨 자기 안방이냐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들 여러분 올려주신 댓글 몇 가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뭐 박수홍 씨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말로 해도 될 걸 굳이 폭력을 써야 되느냐, 박수홍 씨 부디 쾌차하길 바란다라고 올려주셨고, 아휴 상처가 정말 심하겠다. 뭐 아마 아버지와 뭐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셨겠죠. 이준봉님, 사람이 너무 착해도 문제다. 근데 남도 아니고 가족이 이랬으니까 상처가 크지 하시고요. 또 돈 앞에 가족 없다라는 맨러브님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앞서 뭐 정치권 현안 얘기도 좀 뭐 한 두 가지만 뭐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차 만화 관련해서는 저건 좀 웃고 넘겨도 될 듯한데라고 이준봉님 의견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현무2 미사일이 강릉 쪽에 어떤 비행단의 비정상 낙탄 오발 사고 난 거 관련해서는 인명 피해 없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하시고, IME880님, 성공률 50%면 실패한 무기 아닌가 하십니다. 뭐 군에서도 정말 아까 박지원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교사 삼고 전화위보 계기로 기술 발전 좀 촘촘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 김은배 전 팀장 또 박지훈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고요. 용감한 라이브 내일 오후 3시에 또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